자, 제가 여기 앞에 책을 많이 갖다 놨는데요. 강의는 간단하게 좀 하고 여러분이 질문 시간도 갖고 중간에 또 사전 질문하신 분들이 제가 받았어요. 11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조에 관련된 것들은 두 번째 시간에 거의 답변이 많은 것들이 거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제가 사전 질문한 것 중에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고 또 제가 질문했는데 아주 뭐 대답을 잘하신 분은 여기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들을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뭐 권 교수님하고 앞에 또 포스코에서 오셨는데 포스코에서 한 강연은 정말 내용이 깊이가 굉장히 있는 강연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굉장히 앞서가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2016년 3월 달에 우리나라에 왔던 알파고이죠. 그죠? 이때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인공지능이 정말 쓰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느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인공지능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IT 강국이라서 IT, 여기서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ICT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그런 영역을 이미 2011년부터 뛰어넘었다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존재했던 인공지능이 제일 먼저 제조업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지휘사죠. 지휘사. 지휘사가 프레딕스라는 인공지능을 2011년에 성공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설비들, 판매되는 제품들에 센서를 붙여서 그것을 원격 공간에서 인공지능이 그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쓰이는 게 이런 경우죠. 전 세계 돌아다니는 비행기의 10대 중에 한 6대에서 7대가 지휘사의 엔진을 달고 다니는데 그 엔진에 센서를 붙여서 우리가 설비를 한 대 한 대 비행기를 다 따로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설비 관리다 그러면 mean time to failure, 평균 고장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평균 고장 나는 시간 바로 전에 정기 점검이라는 걸 꼭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오죠.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정기 점검을 해서 잘 돌아가는 기계인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풀러서 닫으면 그때부터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이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돌아가는 기계는 그냥 놔둬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제적으로 먼저 고장날 것 같다라는 것만 파악한 기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를 따로따로 한 대씩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지휘사에서 만들어서 2011년에 성공을 시켜요. 그 다음에 2012년에 구글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부터는 거의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깜짝 놀란 게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그걸 인지한 게 2014년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인공지능을 획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약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애플사에서 분사된 회사를 삽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빅스비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공지능이 사서 만든 거예요. 자그마치 2,500억을 주고 그 당시에 샀어요. 근데 요즘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인공지능 자율차를 만들려고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하려고 보니까 그때 2,500억 주고 산 삼성이 산 정도의 레벨 살려면 3억을 줘도 3조를 줘도 못 사요.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2016년에 사실 깨어났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깜짝만 놀랬지.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면 2016년이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가을이 되니까 진실과 순실의 사이. 네, 이거를 우리가 규명하려고 그렇게 세월아 내월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종합대책을 발표해서 지원을 시작한 게 작년 8월 6일이에요. 8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초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2년 6개월 이상을 성장판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다른 나라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변했냐? 인공지능 분야를 보면 우리나라가 15개국 중 15위예요. 근데 이거 정말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20개국으로 했으면 20위였을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엄청나게 변하죠. 중국이 2015년부터 인공지능의 대부분을 유명한 학자, 유명한 사람들은 다 끌어갑니다. 현재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세계 2위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 보면 인력만 보더라도 전체 가지고 있는 인력도 세계 2위인데 그중에 89%가 해외에서 전부 유치한 인력이에요. 우리나라는 5%도 안 됩니다. 그만큼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한 달 반 전이군요. 한 달 반 전에 그 상해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아시아 상하이 버전을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핵심 분들하고 같이 한 30여 명을 인솔해서 갔다 왔어요. 중국에서는 우리는 IoT 하고 있잖아요. 걔네는 IoT라고 안 하고 IIoT. 앞에 I가 붙어. 그건 뭘까요? 인공지능, 인텔리전스가 붙어 있어요. 우리는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하고 있는데 걔네는 아이팜, 아이팩토리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우리는 핸드폰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쓸 거냐를 고심하고 있을 때 쟤네는 벌써 한 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인공지능 점포만 해도 5가지 종류가 상해에 있어요. 이럴 정도로 뛰어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진짜 인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미래 경쟁력, 한국의 국가와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2016년에 평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전 세계 GDP 규모로 13위 국가인데 25위에 평가가 됐습니다. 25위. 우리보다 앞서 있는 데가 싱가포르, 홍콩, 대만, 일본 이렇게 전부 다 앞서 있었어요. 말레이시아까지 우리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 뒤에 있었어요. 우리가 25위였을 때 28위였습니다. 중국이 2016년에 올해 저희가 몇 위 했을까요, 사장님? 올해 발표됐거든요. 또 몇 위 했을까요? 35위? 와, 대단하세요. 너무 다 비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28위. 근데 28위였던 중국은 13위. 20위가 25위였을 때 25위로 들어간 새로운 회사가 태국이에요. 이 소리는 뭘까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우리는 태국보다 못한 국가 순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뭐냐? 혁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혁신의 대명사였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맨날 남들 따라 배운다는 거지. 따라 하려고만 하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해외 사례 있어요? 맨날 여러분 물어보는 게 오늘도 물어보면 해외 사례를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창의적인 걸 만들어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 삼성전자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R&D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R&D 안 했나? 이제까지 우리는 리카피를 했어요. 솔직하게. 남들이 해놓은 걸 우리가 카피했습니다. 리카피.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리카피 했다가는 죽음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피는 데드카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뭐라 했어요? 진정한 리서치를 이제 하지 않으면 삼성의 미래는 없다. 삼성의 미래는 없다. 이게 바로 현실을 직시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과거에 보면 지금 손 드신 거 아니죠?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AI 인재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저 숫자가 잘 안 믿기는 게 네. 우리나라에 2,664명이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AI 2,664명이라는 게 저거보다 많죠. AI 인재를 어떻게 하냐 하면요. AI 인재가 저거 기준이 이제 학회, 그 다음에 컨퍼런스,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등재가 되잖아요, 논문에. 그 등재된 사람들을 전부 분석한 거예요.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이거는 13년 전에 네 발로 다니는 로봇을 미국 국방성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MIT 교수가 이제 만든 겁니다. 회사를 만들어서. 13년 전에 이 로봇이 나왔는데 이때 이 로봇은 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으로 움직였고 다 두드려서 철로 만들었습니다. 몸무게가 140kg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놀랄 만한 거는 안 넘어졌다는 거예요. 안 넘어지는 로봇을 만들어낸 게 14년 전입니다. 뭐 짐은 뭐 다 깨빡치더라도 넘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3년 동안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공지능으로 돼 있고 3D 프린터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몸무게도 25kg에서 30kg 사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When equipped with a robot arm, it has even greater flexibility. 자, 이 로봇을 보면 스팟이라는 로봇이고요.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 로봇이에요. 판매가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얘는 이제 주로 맹인견, 그다음에 산업의 물류 이런 걸 담당하는 로봇으로 지금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요. 문을 여는 걸 보면 이 문이 열렸다 닫히는 거잖아요. 왼발을 갖다 딱 집어넣죠. 그다음에 문을 열고 지나갑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네 발로 걷는 것보다 두 발로 걷는 건 50배 정도 기술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두 발로 걸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든 게 지금부터 5년 전이에요. 그 5년 동안 13년 동안 발전한 모습이고 최근에 5년 동안 두 발로 그만큼 어려운 기술을 발전시킨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상당한 유연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전했는데 이게 전부 사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 회사를 사간 사람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가 사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쪽으로는 세계 거의 탑 수준을 달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건 뭐 명확한 거죠. 손정희 씨가 3개월 전에 우리나라 와서 왔다 갔잖아요. 와가지고 가면서 기자회견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한국은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응용 가능한 파괴적 기술로 산업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40년 흘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세 번 왔으니까 240 나누기 3, 한 번 왔다 오면 80년에서 100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시작한 지가 얼마 됐을까요? 서울역에서 증기기관차가 칙칙폭폭하면서 인천으로 달렸던 게 1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절반이야. 120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따라온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였고 뭐 음식점에 가면 뭐 빨리 되는 거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13위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지. 지금도 아까 이건희 회장 얘기한 대로 지금도 따라 배우려고 그러면 이제 순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근데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주로 여러분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뭐 구글 같은 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우리가 뭐 제조혁신 이렇게 해갖고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Smart Factory 뭐 이렇게 찾으면 전체 가진 자료 중에 20%밖에 안 나와.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정보화 시대라고 불렀지. 그죠? 시대적인 구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대적인 구분으로 부릅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그게 바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의미예요.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인포머타이제이션, 정보화 시대 대신 디지털화 시대. 이게 기본적인 용어죠.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여러분 푸드 인더스트리,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라이제이션 오브가 기니까 줄여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디지털 뒤에 명사 나오면 그냥 4차 산업혁명 시대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디지털 뭐 그러면 이게 아날로그의 반대인데 무슨 영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시대적인 총칭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인더스트리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지털 거버먼트. 그죠? 그래서 이 뜻은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푸드 인더스트리 이렇게 불러주는 거를 한 거죠.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들 우리가 IT라고 불렀잖아요. 뭐죠? IoT, 크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이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뭘까요? 바로 DT,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AI, 로봇, AR, VR, 3D 프린터, 바이오, 블록체인 이런 것들을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1, 2차 산업혁명은 물체 혁신이에요. 그래서 1,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질적인 혁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3,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정신적인 혁신을 합니다. 그 정신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3차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네 가지 체계를 변화를 가져온 게 바로 3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거기에 지능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코머스 예로 들면 코머스가 바뀌는 거예요.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영화를 보게 되면 내가
들어가서 보면 영화가 그냥 쭉 나오잖아요. 리스트가. 그중에서 내가 선택해. 그럼 먼저 본 사람들의 평점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죠? 이커머스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어. 그럼 남성용 의류라고 검색어를 치면, 문자로 치면 쭉 나오고 거기에서 선택해서 거기에 사람들의 먼저 낸 평점 같은 걸 보고 내가 사잖아요. 이거는 3차 산업혁명의 기술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커머스는 뭐겠어요? 그렇지 않고 말로 물어보지. 나는 옷을 사고 싶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너는 무슨 나이가 몇이니?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좋아하니? 이런 색, 어떤 색 좋아하니? 이런 거 쭉 몇 개 물어본 다음에 나한테 딱 맞는 걸 추천해줘요. 그래서 요즘 추천 기능이라고 합니다. 추천. 그 다음에 추천해준 다음에 내가 그걸 사잖아요. 산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나한테 이메일이 온다는 거죠. 뭐라고 와? 옷은 다 내가 산 옷이야. 이 옷에 맞는 수트, 맞는 바지, 이 옷이 안에 옷은 다 이거야. 내가 산 거. 이거에 맞는 게 딱 표준으로 돼서 나한테 일주일에 딱 와요. 그럼 그 중에 내가 고르는 거지 또. 이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V커머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골로 넘어가죠. 왜? 지금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스마트폰까지 됐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5G가 나오게 돼요. 5G가 나오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객과의 대화나 기본적인 정보의 흐름이 문자와 그 이미지 중심에서 언어와 영상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가게 되면 상황이 변화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다가 야 나는 옷 한번 이걸로 팔아봐야 되겠다 해서 5년 전에 만들어진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성 젊은 여성이 만든 거예요. 이 회사가 옷을 이렇게 팝니다. 5년 만에 상장했어요. 나스닥에. 연 매출이 1조 원입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만 28개를 갖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새로운 모델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커머스를 많이 쓸 줄 알았어요?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데 바로 경영자는 뭐예요?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세상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인텔리전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죠. 지능, 거기다가 사이버, 3차 산업혁명의 혁명이죠. 그 다음에 피지컬, 2차 산업혁명, 1, 2차 산업혁명의 혁명이죠. 그게 뭉쳐진 거예요. 커넥티드. 이게 바로 클라우드 슈밥 교수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딱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냐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인텔리전트, 사이버, 피지컬, 커넥티드 시스템.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래요?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연결 사회. 그래서 가상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죠.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오토메이션, 자동화라고 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은 오토노미, 자율화라고 합니다. 그럼 오토메이션과 오토노미는 어떻게 차이 나나? 오토메이션은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결정하면 그 다음에 해주는 거예요. 기계가. 그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 때 옛날에는 클러치 뭐 이거 다 사람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오토머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겠다고 하면 그 속도 갈 때마다 제어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기계가 해주는 거잖아요. 컴퓨터 장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오토노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과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율자동차잖아요. 내가 갈 거냐 스톱할 거냐를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오토노미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RPA라는 거 설명했죠? RPA.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그거보다 한 단계 들어간 게 앞부터 I, 인텔리전트 붙였잖아요? 그럼 그걸 다르게 부르면 로봇 프로세스 오토노미지.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인공지능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항제철에 아까 설명이 잘 안 될지 모르지만 품질이라는 건 뒤에서 다 관리가 가능해요. 근데 앞에서 품질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야, 뭐든지. 원재료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빵을 만든다. 빵을 제조한다 그러면 초기 빵을 제조할 때 분량이 이미 다 결정돼 버려. 이게 습도와 온도와 반죽 상태에 따라서 이게 분량이 그냥 나타나 버립니다. 그 다음은 끝이지. 제어가 불가능해, 뒤에서는. 근데 이 상태가 그동안 관리가 안 됐지. 왜? 어떻게 해야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거야, 패턴을 학습시키면 얘가
부풀어 오르는 순간에 착 올라오는 거를 자기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얘가 불량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속도도 늦추고 온도도 높이고 습도도 다르게 해서 얘를 불량이 안 되게끔 만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맥도날드에서 빵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럼 포항제철도 마찬가지겠지. 용광로에서 쇠를 녹여갖고 쭉 흘러내려오는데 내려올 때의 각도와 모양과 패턴과 색깔 이거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배합을 해서 하면 이 모양이 제대로 되냐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아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항제철에서. 이전까지는 그걸 손을 못 댔어, 패턴을. 근데 지금은 그걸 한다는 거지. 그게 과거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오토노미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더스트리 4.0. 이건 뭐냐면 독일에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주로 제조 산업에 대해서 쓸 때는 인더스트리 4.0을 써요.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제조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세상에. 서비스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정부도 있고 일반 생활도 있고 이런 걸 전부 총칭하는 게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전자제품 할 때 전자화는 뭐냐면 디지타이징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좀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예.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전체 임원을 6개월 과정으로 돌립니다. 계속 교육시켜요. 한화그룹이 25개 임원들을 다 나눠가지고 5개월 교육시켜요. 다 끝난 다음에 시험 봐. 시험 봐서 안 되면 집에 가야 돼. 이 정도로 절박해요. 절박한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이미 나가보면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느끼는 거야. 아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자꾸 우물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IT 강국? 무슨 IT 강국이에요? 이제는 후진국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바꾸는 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조직, 문화, 의식, 제도까지도 전부 바꾸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이 있냐 없냐 따지는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대기업들은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을 바꿉니다.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어보면 마부가 있다가 1차 산업혁명이 딱 오니까 자동차가 됐잖아요. 이 당시에 기업들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주문 생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귀족이 돈을 주면 그때부터 두드려서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1차 산업혁명 끝자리에 미국에 있던 자동차 회사가 1600개입니다. 1600개. 지금은 5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99%가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와서? 2차 산업혁명이 올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 넘어가서 지금 앞으로는 전기자동차잖아요. 전기자동차는 뭐가 없습니까? 엔진이 없어요. 내연기관이 없습니다. 내연기관이라는 건 다 어디 있어요? 우리가 본네트라고 그러는 후드를 딱 열면 거기 있는 게 다 내연기관이죠. 그게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뭐예요? 테슬라 자동차 본네트 연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건 뭐예요? 트렁크. 앞에 있는 건 후렁크라고 불러. 후렁크. 다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회사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사라질까? 자동차 부품이 3만 개 정도의 부품을 갖고 있어요. 이래서 전기 자동차로 딱 되면 40% 사라집니다. 거기다가 인공지능 자율자동차 되면 컨트롤러에 관련된 게 또 사라져서 45%가 사라져요. 그러면 뭐예요? 3만 개 중에 13,000개 이상은 최소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품 회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죽을 날을 기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보자고요. 훅 가버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장하니까 우리 손에서 없어진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없어졌죠. 시계 없어졌잖아요. 먼저 시계. 시계 좋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시계예요. 네. 시계 사라지고, 그죠? 시계가 대부분 사라졌잖아요. 두 번째는 뭐 사라졌어요? MP3, 카메라. 카메라 사라지니까 필름 산업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세계 제1의 필름 회사 시장 점유율 52%를 점유했던 코닥이 스마트폰 나온 지 4년 만에 세상에 사라졌어요. 또 있죠. 독일의 아그파라는 회사. 지금 기억나세요? 그 회사도 같이 사라졌어요. 동반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전에 코닥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지금은 없지만, 이거부터 나와. 지금은 없지만
한때 필름이라는 게 필름이라는 게 필름 산업에서 세계 1위였던 회사 이렇게 나와요. 사용예, 야 이 코닥 같은 이라고. 너 코닥처럼 돼. 이 소리가 뭐야? 너 우물쭈물 하다 변화하면 안 해주면 죽어. 변화 좀 해 빨리빨리. 이 소리를 코닥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상황은 변화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하면 똑같이 독일하고 영국하고 만들었는데 왜 자동차 하면 독일이고 제조 왕국 하면 독일인데 영국은 제조가 공동화돼 있고 자동차가 잘 안 팔리고 미국에 이중대나 하고 있나? 자, 자동차가 딱 만든다 그럴 때 마부들이 다 들고 내놨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혁신이 아니라는 거야. 일자리도 살리고 얘도 도입하자. 이렇게 된 거죠. 요즘 우리랑 하는 거 똑같지 않아요? 택시도 살리고 공유경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마부들이 들고 나니까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줘요. 뭐? 마차보다 자동차는 빨리 달릴 수 없다.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는 속도 제한법을 만들어요. 근데 또 나와 마부들이. 왜? 자꾸 마부들이 자동차들이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주냐면 모든 자동차는 앞에 붉은 깃발을 달고 다녀야 된다. 사람이. 그럼 마차보다 빨리 못 달리겠죠. 이러고 있었어요, 영국은. 그리고 이건 뭐냐면 독일이에요, 그 당시에. 보이시죠? 이건 뭐예요? 아우토만 만들어 놓고 한 나라는 무한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한 나라는 사람 뒤를 따라다니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영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부 미국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혁신을 안 하니까 결국 자기네가 산업혁명을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제조가 공동화되는 현상을 맞게 됐다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변할 수 있을 때 변화해야 됩니다.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어요.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이 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스톱에서 돈 많이 따는 고스톱 쳐보시죠, 그죠? 사장님 잘 치실 것 같아요, 고스톱 딱 보니까. 고스톱 쳐서 돈 딸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쌀 때예요. 안 그렇습니까? 치는데 앞에서 펑펑 싸놔. 이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때 머리를 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잃을 때는 얼마 잃으면 돼요? 3점 잃고 딸 때 얼마 따야 돼요, 보통? 돈 딸라 그러면. 세 사람이 치니까 33%잖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세 판 중에 한 판 이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먹을 때는 최소한 7점 이상을 먹어야 돼. 그래야 안 잃어요, 그죠? 3분의 기회가 균등하게 오지 나한테만 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식은 내가 이럴 때는 3점, 내가 딸 때는 7점 이렇게 해야 돼. 그럼 7점 이상 딸 때라는 건 잘 안 와. 근데 팡팡 싸놓으면 이때가 찬스지. 지금 팡팡 싸는 시점이다 이거예요. 지각이 변동되고 있어. 이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가 아닙니다. 기위야, 기위. 위기는 위협 플러스 기회예요. 위협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기회는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돼요. 자, 근데 5G가 왔습니다. 5G는 왜 온 거예요? 1G, 2G는 우리가 음성과 문자를 위주로 했을 때 고속도로 개념의 국도 개념의 통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국도가 차고 넘치는 거야. 왜?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인터넷 쓰지, 동영상 보지, 문자로 막 이미지, 사진 찍어서 막 공유하지. 그러니까 국도가 꽉 차니까 새로 만들어진 통신망이 고속도로를 만들자 해갖고 만든 게 3G, 4G예요. 그래서 3G, 4G가 나왔어요. 지금 4G 쓰는데 별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5G가 나온 거야? 바로 4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 논의되기 시작한 게 2013년이에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오면서 모든 물체가 쓸 거다. 또 인공지능이 엄청난 데이터를 양산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과 같은 4G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표준을 잡기 시작한 게 5G고 그게 작년 12월 달에 표준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5G를 미국보다 몇 시간 일찍 했습니까? 2시간. 2시간 일찍 했습니다. 자던 국무장관들 오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빨리 세계 해야 돼. 왜냐면 2시간은 왜 미국에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2시간 해갖고 저쪽에서 플랜카드에 세계 최초 막 만들어놨다가 아주 한국이 2시간 전에 발표하는 바람에 그냥 다 묻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5G를 좀 하는 거예요. 5G는 왜 하는 거예요? 바로 물체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물체들. 자, 이게 지금 2014년부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는 예행 연습이에요. 이제 5G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죠. 화약고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이제부터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연료예요, 연료.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5G로 뭘 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아니고 5G가 연료예요. 기본이 되면서 여기 고속도로 위에 이제 인공지능, AR, VR 이런 게 다 뜨는 거예요. 이제까지 논의됐던 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빅데이터로 인공지능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런 얼토당토한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들을. 이건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찰나 데이터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계 하나가 지금 어떤 이상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을 때 이걸 해석해내야 돼. 빨리 해석하려면 바로 인공지능이 이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널리시스라고 안 하고 애널리틱스라고 합니다. 분석, 모델에 의한 분석이 아니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G는 그래서 중요한 거지. 속도가 40배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물체들이 쓰는데 인간이 곁다리로 쓰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5G가 지금 속도가 느리다 그러죠. 그런 거 들으셨어요? 5G가 속도가 느리대. 왜 그래요? 우리가 세계 최초로 하려고 졸속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말씀을 드리면 1G, 2G는 국도, 3G, 4G는 고속도로예요. 5G는 비행기 활주로입니다. 완전히 통신체계가 달라요. 그러면 3G, 4G와 5G는 어떻게 다른가? 3G, 4G는 파장이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근데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니까 파장이 밀리미터 단위로 만들어진 게 5G야. 그러니까 파장이 밀도가 높을수록 손상이 잘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텔레비전 주파수는 커요. 큰 거는 손상이 잘 안 돼. 멀리 가더라도. 요런 거는 손상이 잘 되는 거야. 근데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니까 밀리미터 단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기지국이 지금보다 3배에서 5배가 필요해요. 최소한 5배가 필요해요. 5G 제대로 속도 나려면. 근데 지금 현재 깔린 거는 기존 구지국에 한 70% 깔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손상이 많이 일어나지. 그 지하 공간이나 어디 가면 통신이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졸속으로 해서 그래요. 준비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기지국을 지금 열심히 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전국에 깔 거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덩이가 좁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깔았다면 확 깔아버려. 그래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안 된다는 거지. 세계 최초로 화약고를 기름이 막 더해지는 5G를 갖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거예요. 제대로 된 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변해야 돼. 그죠? 그러면 이게 오면 뭐가 변할까? 자, 5G가 오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 딱 왔을 때 제일 많이 영향받은 게 금융이에요. 은행의 영향력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 거의 카카오뱅크, 그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삼성페이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전통 금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지금 15% 지점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에 지난 3년 동안 지점의 인원만 7,000명 이상이 해고됐습니다. 여기 최근에 은행 가본 분 보세요. 한번 한 달 이내에 거의 없잖아요. 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혼자만 가셨어요, 여기서. 왜 가셨어요? 대출 받으러 갔습니다. 대출.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가지 않으면 신규 무슨 은행 계좌, 적금 계좌 개설하러 가지 않으면 뭐예요? 비밀번호 5번 입력 잘못하면 가. 이거 외에는 갈 일이 별로 없어.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전부 노인들만 계시죠? 거의 대부분 노인들만 계셔. 이게 현상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은행이 파괴됐습니다. 영향력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은행의 성장률이 반토막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5분의 1로 성장률이 줄었어요. 전통은행에. 그 대신 다른 쪽이 커지는 거지 지금. 그랬듯이 자 이게 5G가 오면 제일 먼저 영향받는 게 영상방송입니다. 영상방송. 그래서 2016년부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는 개인 방송을 시작해서 사업을. 왜 시작한 거예요? 5G가 올 거에 대비해서 미리 전부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영상 방송이 사라지죠. 사라지는 업종 중에 TV 홈쇼핑은 사라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방송하는 걸 스마트폰에서 누군가 보질 않아요. 이건 다 합니다. TV 방송 홈쇼핑 회사들 다 변하려고 지금 신사업 기획을 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형이 바뀌어요. 문자로 물어보고 문자로 답하는 서비스 형태가 아닙니다.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하고 말로 물어보고 영상으로 대답하는 서비스의 형태로 기업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국민의 삶이 바뀌니까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는 이거는 가구 회사인 이케아가 5G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벌써 시범적으로 내놓은 서비스예요. 이케아 가구를 사고 싶으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싶은 가구를 설치해 보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설치해 보고 저걸 누르면 구매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V커머스라 그래요. 이제 커머스의 형태도 변화가 될 거예요. 5G가 그런 새로운 형태로 커머스를 이동시킵니다.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이커머스에서 아이커머스로 바뀌는 거지. 그게 인공지능 커머스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커머스에 V커머스가 연결되면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까지 네이버와 같은 문자 중심의 검색하는 그게 네이버가 컸잖아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지지 않을 태양 같잖아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에는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영향력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갖고 싶어서 노키아를 샀잖아요. 노키아 스마트폰을 산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래갖고 폰을 내놨는데 산 사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스마트폰 사본 사람 선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사보셨어요? 근데 지금은 안 갖고 계시죠? 지금도 갖고 계세요? 아, 갖고는 있는데 다 넣어놓으셨죠? 예. 그렇게 생태계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향력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연속선상을 가지 못한다. 변신하지 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되는 거예요. 자본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만큼 빠르게 변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럼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이버는 모든 게 문자 중심의 검색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동영상은 어떻게 검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있을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미래 산업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제목 말고 그 샵샵 달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검색할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썸네일 검색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재빠르게 그걸 틀어보고 20배 속으로 자기가 틀어보고, 그죠? 인간은 1배속, 2배속, 4배속만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얘네는 10배속, 20배속으로 쫙 눌려가지고 이 안에 뭐가 있다 컨텐츠 딱 해놔야 되지.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검색으로 간다는 거죠. 세상은. 그게 지금과는 다른 세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710만. 앞으로 3년 이내에 710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5%. 6살 이하의 어린애의 65%가 앞으로 20년 후의 일자리는 지금까지 없는 일자리를 갖게 된다. 이게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 얘기한 거예요.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첫 번째 일자리는 이걸 봐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3050 클럽 7번째. 3050이 뭐냐면 5천만 이상이면서 3만 달러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갖는 국가의 7번째 국가예요. 굉장히 큰 발전을 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미래는 어떤가? 일단 인구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2명이 만나갖고 출산율 1명 이하의 유일한 국가예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국가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국가. 둘이 만나면 하나는 낳아야지 50% 인구잖아요. 근데 우리는 50% 인구가 아닌 줄은율이 엄청나게 줄어요. 저걸 반으로 나누면 얼마야? 45점 몇 프로로 줄는 거지. 인구가 줄는 게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게 2016년 미국이에요. 오른쪽 하단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줄다가 늘죠. 왜? 산하 제한을 철폐했잖아요. 그래갖고 사람을 많이 낳아. 중국은 지금 미국 모형을 가겠다는 거예요. 모형은 저게 제일 좋은 모형이에요. 오른쪽. 미국 모형이 뭐였어? 인구가 안 줄잖아. 근데 우리는 이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잖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저출산이라지만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낫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계산을 해보면 1대 2대 28인 인구가 앞으로는 1대 2.6대 44가 된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은 경쟁 국가예요. 그렇죠? 보안 국가가 아닙니다. 3개국이 모두 제조 중심이고 3개국이 모두 브랜드 중심이에요. 근데 중국이 너무 컸어. 확 커버렸잖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상황을. 지금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서 IT 얘기하면 얘네들이 껍벅 죽었어. 지금은 IT 하면 니네 나라는 인공지능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남의 나라에서 우리보다 인공지능, AR, VR, 3D 프린터 기술이 전부 앞서 있습니다. 배 이상. 다 세계 4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게.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IT 들고 가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제가 요번에 가봤지만 허마생생이라고 알리바바에서 하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요번에 그 SKT 뭐 이렇게 전부 갔거든요. 다 놀란 게 뭐예요? 노인들이 인공지능 앞에서 자기가 계산하고 계산대에 아무도 없어 사람이 혼자 계산하고 하고 얼굴 인식 딱 해갖고 앞면으로 결제하고 가버려. 노인들이 60세 먹은 노인들. 우리나라는 뭐예요? 60세 먹은 노인도 IT를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뭐를 해줘야 되고 실력차가 나는 거예요. 실력차가. 그래서 이게 됐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3개국이 경쟁체제예요. 그래서 다 이제 커졌어. 중국, 조선이 2013, 14년, 15년에 수주를 엄청나게 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망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써본 고객이 이제 중국 거 써봤지. 그랬더니 차이가 나, 확실히. 예? 차이나가 만들어서 차이가 나서 가다가 좀 쓰니까 배에 물이 새. 북동쪽 33도로 가기로 했는데 34도로 가. 이 1도 차가 엄청 그거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또 틀면 더 가고 이게 좀 차가 배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올해 전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수주량이 90% 가까이 해. 그래서 우리 조선이 다시 살지. 그러니까 중국 조선이 다시 죽잖아 올해. 우리 전자제품이 전자산업이 확 크니까 일본 전자사가 다 죽은 거 아니야? 일본이 다 뭐예요? 메이커가 아니고 전자 쪽은 다 부품 회사가 돼. 요번에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저 삼성 반도체 막 이 사건 보면서 어떤 생각 안 드셨어요? 일본이 전부 소재 공급하는 쪽으로 바뀌었구나라는 생각 안 드세요? 우리가 크니까 걔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자동차가 작년에 엄청난 호황을 봤더니 우리 현대자동차가 34년 만에 적자 봤잖아요. 이 3개국은 물고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물고 물릴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중국 제조가 이미 우리 제조의 경쟁력을 2015년에 앞섰습니다. 우리가 뒤로 처져 있어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중국이 그 싸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버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을. 지금 변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는 없습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준비도가 25위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뒤진 거는 중국 하나 위안 삼고 있었는데 28위였던 중국이 우리를 넘어서 이게 올해 발표된 거예요. IMD에서 발표된 거예요. 우리나라 몇 위예요? 28위잖아. 중국 몇 위예요? 14위. 세계 우리보다 앞선 게 타이가 25위. 말레이시아도 우리보다 앞섰고 하나 위안 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일본 몇 위야? 이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예. 일본이 18위였다가 30위로 떨어졌어요. 얘네도 왜 떨어져? 혁신이 안 일어나요. 똑같아 우리랑. 근데 우리보다 더 혁신 안 하는 거지 얘네는. 그래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우리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 요즘. 예. 자 이게 현재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기회가 왔어요. 그게 첫 번째 기회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5G 국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니니까. 내년 하반기가 지나면 완전히 다 깔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어요. 이거의 비즈니스를 테스트베드를 써야 돼. 이해하시겠죠?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그 찬스라는 거는 여러분 나한테 5년 10년 기다려주지 않아요. 비즈니스 찬스는. 딱 냄새 날 때 잡아야 돼. 그게 우리한테 딱 기간은 내가 볼 때는 1년 반 정도 올 거예요. 그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면 3년이겠지. 3년을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 변신 못하면 안 돼.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이 있냐 없냐 인공지능이 뭐냐 이런 거 논하는 거는 벌써 지난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 더군다나 두 번째 찬스는 미국이 중국을 때려주고 있다는 거지. 왜 때려요? 무역전쟁의 적자를 봐서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럼 일본을 때려야지 왜 중국을 때려? 중국이 너무 컸다는 거지. 뭘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이 미국의 70분의 1의 수준이었는데 10년 만에 미국의 2배 시장으로 컸어요.
전 세계에 유니콘 기업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유니콘 기업이 뭐냐면 새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의미해요. 전 세계 287개 중에 미국이 117개를 갖고 있고 중국이 102개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102개의 시가총액을 전부 합치면 미국보다 커요. 중국의 새로운 신흥 기업들의 합을 하면 벨기에 GDP보다 큽니다. 세계 27위의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만 합치면. 엄청나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지.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을 가진 게 알리바바예요. E.T. 데네라는 인공지능이 세계 1위입니다. 바로 구글하고 같은 순위예요. 2위가 텐센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은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6위가 다시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가 여러 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50개 글로벌 기업의 인공지능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을 가진 게 중국이 18개 기업을 갖고 있고 우리는 1개 기업 삼성전자 빅스비 그것도 사온 거.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냐 없냐를 논하면 안 돼 지금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없더라도 해야 돼요. 찾아서 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조건이 5G를 우리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5G에 달라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장님. 엄청 커요. 걔네 하려면 힘들어요. 미국도 힘들어요. 일본도 힘들어요. 왜? 기지국에 걔네는 내진 설계해야지 뭐 바빠요. 할 게 많아 걔네는. 우리는 갖다 꽂기만 하면 돼. 우리나라는 뭐 지진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온다고. 세계 최초로 온다고. 이거 못 잡으면 안 돼요. 더군다나 중국 때려주고 있잖아요. 중국 왜 때려? 중국 수준이 벌써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갖게 된 게 3년 전입니다. 우리는 이제 테스트 모델 하나 만들었어요. 얘네는 실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 문자만 써주면 얘가 다 말을 해. 표정까지 적으면서. 거기다가 올해 3월 달에 중국의 경찰이에요, 얘가. 이 양안대회라고 3월 달에 중국의 양안대회라고 공산당 대회, 인민전당, 인민대회 이걸 같이 하잖아요. 여기에 주변 경비를 얘네가 있어요. 쫙 돌아다니면서 얘가 뺑글뺑글 돌아. 그러면서 안면 인식을 쫙 해요. 1초에 10,000명을 봅니다. 10,000명을 딱 인식해서 범인이 있다. 용의자 있다. 그래갖고 제일 가까운 경찰한테 사진하고 딱 줘서 잡아요. 요번에 홍콩에서 이거 썼잖아요. 중국 애들이. 아이돌 그룹 콘서트 하는데 범인을 실제 범죄인들 7명을 잡았다는 거 아니야. 구경으로 왔다가 잡히는 거야 이제는. 이런 기술은 세계 최고의 1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안면인식 기술. 자, 근데 이제 제조 2025가 뭐냐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최고봉은 누구예요? 1위. 독일이에요. 제조 왕국이잖아요. 제조의 2위는 일본이에요. 이거 못 따라가요. 1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잖아. IT. 이거의 최고는 누구예요? 미국이잖아. 못 따라가요. 이걸 인식한 거야. 그럼 뭐야 우리는? 세계 최고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얘네가 이걸 어떻게 산업을 키웠습니까? 훔치고 베끼고 막고. 맞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왜 중국에 폰을 못 팔아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우리 들어가 있는 뭐 구글 중국에서 돼요? 페이스북 돼요? 우리 카카오톡 돼요? 밴드 돼요? 네이버도 안 돼요. 자기 시장 꽁꽁 다 묶어놓고 지네가 팔 때는 다 껴서 팔잖아. 이게 중국이 막고 훔치고 베끼고 하면서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는 거지. 이대로 가면 먹혀요 다. 그런데 제조업이 얘네는 하이테크 쪽으로 가자는 거고 미래. 그 다음에 제조로 가자는 건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양쪽이 높은 비율을 갖는 국가가 위험 국가예요. 얘네들 말타라든지 라트비아, 룩셈베르크는 위험하지 않아. 얘네는 중국이랑 싸울 일이 없어. 점점 이 끝으로 올라갈수록 중국이랑 싸워. 이 소리 뭐냐면 중국이 잘 되면 그 나라가 망하는 나라. 1순위가 누구예요? 사우스 코리아예요. 우리예요. 2순위가 누구에 있어요? 일본이 있어요. 3순위에 미국이 있어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분석한 게 아닙니다. 이건 경제 석학들이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신 못 차리면 먹힌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야 돼.
그런 찬스가 우리가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거야. 모든 기술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앞서가는 건 5G 하나야. 그래서 지금 변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때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중국이. 막고 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막 때리잖아. 그럼 이거 과거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한테 맞은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중국 때리고 있는 사람이잖아. 트럼프. 이 트럼프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8년 전에 한겨레 신문에 나온 저거예요. 사진이에요. 광고. 한자로 돼 있잖아요.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메리카의 꿈 세계의 새우상 트럼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요? 책 이름이 뭐예요? 거래 기술. 이게 뭐예요? 협상이에요. 협상. 협상의 대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미국 대통령감으로 지목받는 이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정치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몰라서 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라고 우리는 그리고 좌충우돌 한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미친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나게 협상의 대가라는 거예요. 자, 일본이 맞았습니다. 언제? 1980년에 맞았어요. 1980년에 맞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맞았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빨간색이 일본의 GDP예요. 파란색이 미국의 GDP입니다. 처음 넘은 게 1980년에 일본의 GDP가 미국의 GDP를 넘어섰어요. 그래갖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생각날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삽니다. 1980년에. 생각 혹시 나세요? 샀다는 거? 예. 그걸 샀어. 이야, 미국이 자존심이 확 상한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뭐라냐면 우리를 팔면 미국 니네를 산다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계산해보니까 일본의 땅값을 전부 계산해서 살펴보니까 미국 땅값의 4배야. 4개를 산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세계 제1의 국가다. 세계 제1위. 우린 전쟁에 졌지만 경제에서 다시 세계 제1위를 제패한다. 이게 일본 애들의 막 부르짖던 슬로건이에요. 미국이 딱 보니까 이거 깨어난 거지.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한 게 뭐예요? 1980년에. 미국이 때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우리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진해 시장 막고 불공정 거래로 지금까지 컸다. 이게 지금 누구 때리는 논리랑 똑같아요. 중국 때리는 논리랑 똑같지. 그리고 5년을 때립니다. 미국, 일본이 계속 반항하지. 자기도 보복 관세한다 그러고 막 난리를 피면서 계속 반항을 해요. 그러다가 5년 만에 굴복을 합니다. 굴복해서 뭐라 그러냐면 플라자 협정이라는 걸 설명해. 플라자 협정이 뭐냐면 이제 환율, 공정거래를 시장 열고 공정거래 하겠다는 서명을 해요. 85년이야. 근데 더 때려, 미국이. 관세 올리고 시장 쿼터를 매겨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일본의 힘을 빡 빼놓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보내게 돼요. 그게 바로 이때예요. 이때 때리기 시작해서 때리는 동안은 성장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90년이에요. 그래서 성장률이 푹 죽잖아. 그죠? 이때 미국이 다시 뜬 거예요. 역전한 거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 미국이 성장할 저 엄청난 성장률을 부가사하거든요. 그때 저 성장률과 똑같은 성장률로 성장한 국가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한국입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났어요. 정말 절묘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제품 안 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동차 깡통 자동차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당시에 미국에 있었거든. 한국에서 자동차 수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애들이 뭐라냐면 깡통자. 흑인이 샀어. 우리 거는 돈 없는 애들만. 여러분 삼성전자 엄청 우리도 만들어 판다고 했는데 다 어디 있었어요? 제가 살려고 가봤더니 저번에 요즘은 포스가 다 돼 있으니까 어디에 뭐가 있다가 다 있잖아.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따라와봐. 그래서 한참 따르니까 구석에 갔는데 먼지가 가득 써. 어디든지도 몰라. 이랬었어요. 사는 사람도 없었다고. 완전히 쓰레기 보듯이 우리 거 보던 시절이에요. 근데 쿼터제에 묶였는데 우리 기업이 깨어난 거지. 이때 우리가 뭘 하냐면 일본이 1980년에 넘어선 걸 보고 우리가 일본에는 안 지잖아요. 딴 나라는 다 줄 수 있어도 일본은 안 되는 거야. 일본이 크니까 야 일본을 일단 따라 배우자. 기업들이 일본에 OS 운동이라고 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OS,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게 뭐냐면 깨끗하게 닦는 것부터 하자 했어요. 건설회사가 일본에 연수 갔다 와가지고 뭘 했냐면 그 당시는 뭐 건설 현장에 먼지 풀풀 내고 뭐 앞에서 담배 피고 뭐 다 이랬을 때야.
갔다 오더니 갑자기 깨끗한 건설을 하자. 안전을 하자. 이거 시작하고 그다음에 공장마다 뭐 했습니까? 줄 긋기 시작했잖아. 노란 줄 긋기 시작해서 여기에 대기선이 이거 한 게 우리가 그때 일본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들불처럼 다 바꿨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번 한다 그러면 해. 좀 나보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 근데 이 산이 아닌가 봐 하고 저 산으로 가는 능력은 우리를 못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히 변합니다. 국가 전체가 변해. 그래서 저 기회를 잡은 거야. 마침 그때 저게 왔어요. 저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미국하고 똑같은 성장률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우리한테 기회는,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 6.25 때문에 얘네가 큰 거예요. 6.25 없었으면 못 컸어. 그러니까 니네 좀 핏박박할 때 우리가 좀 커도 돼.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컸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커도 너무 컸잖아. 우리보다 앞서갔잖아. 사장님, 미국이 이제 일본 때렸잖아요. 지금 중국 때려주잖아요. 몇 년 정도 때려야 될까요? 15년. 15년 봅니다. 저는 플러스 받고 오더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때리는 기간 한 10년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한 트럼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 전체 정계가 인식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재선됐든 안 했든 중국은 때려야 돼요. 이거는 미국에서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일본을 때릴 때 더 때려야 된다. 이렇게 때리면 안 되고 더 때려야 된다. 프라자 협정 이후에 더 때려야 된다고 외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트럼프예요. 트럼프하고 라이터 하이저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더 때려야 된다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뭐냐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어요. 라이터 하이저는 지금 중국 협상 대표예요. 이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때리겠어요? 일본에 때려서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안 놔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기회 아니에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자,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요동치는 게 왔어요. 우리는 조금 늦었어요. 중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한테 영향력이 서로 걔네가 잘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국가예요. 근데 걔네가 지금 때려 맞고 있어요. 이런 찬스 안 오겠을 거 아니에요. 일본을 때렸을 때 잃어버린 10년에 컸듯이 중국 때릴 때 우리 빨리 커야 돼요. 중국 더 때려야 됩니다. 심하게 맞아야 돼요. 저는 트럼프 재선돼야 된다고 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스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조금 늦었어. 근데 우리는 능력이 있어. 거기다 기회까지 왔어. 이거 못 잡으면 바보예요. 이때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미래가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새로 없어지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단순 반복적인 산업들이죠. 그 다음에 위험한 처리하는 일들, 로봇이 합니다. 그 다음에 약사와 같은 일들, 약사 관련된 직종은 사라져요. 전문 직종 중에. 왜냐하면 이제 병원이라는 개념이요. 산업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영역에 지금까지는 의료 사업이잖아요. 앞으로는 뭐가 될까요? 사람을 병원에 안 가게 해주는 산업이 커져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방의학 산업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바이툰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바이툰이라는 BYTO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상해 가니까 지사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BYTON이에요. 이 회사가 뭐 어떤 회사냐면 테슬라의 임원, 구글의 임원, 그 다음에 닛산의 임원, 벤츠의 임원, 이 애플의 임원들만 모여가지고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중국 정부를 찾아갔던 회사예요. 2012년에 찾아가가지고 중국 정부가 지원금을 엄청나게 줬어요. 그래서 중국의 남찡아시, 남경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팔아요. 이 회사가. 이 자동차가 테슬라 자동차의 성능의 3배 이상 돼요. 중국이 자기네 군사기술까지 줬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예요. 엄청난 차입니다. 이 차의 기본적인 컨셉이 뭔지 알아요? 자동차는 병원이다. 딱 이 차를 타고 딱 앉으면 스마트폰에 떠요. 다이어트 하세요. 왜? 체중계야.
안전벨트에 감각 초기 센서를 붙이면 뭐가 돼요? 안전벨트를 어딜 지나요? 심장이 오른쪽에 계신가 봐요. 이렇게 지난다는 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심장 가진 분들이 있어요. 10만 명 중에 한 명은 오른쪽에 심장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니까 심장, 위 다 장진하잖아요. 측정기가 되는 거잖아요. 툴킷을 딱 차면 내 건강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자동차 사업을 하면서 피트니스 센터를 하면서 웰빙 푸드를 공급하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형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전통 산업의 영역에서 보지 마세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방의학이 변화가 되면 내 산업은 예방의학에 쓰일 수 있는 게 없나 있나를 봐야지. 근데 여러분은 뭐냐면 자꾸 질문도 다 그래요. 저는 뭐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왜 질문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게 어느 게 뜨는가요? 거기에 내가 쓸 게 있을 게 없을까를 보는 거죠. 여러분의 고객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산업하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제품과 내 서비스로 미래를 봐. 그러면 볼 게 없어요. 나의 가지고 있는 기술로 보세요. 나의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미래를 보세요. 그러면 온갖 곳에 쓰일 게 많아. 이해되세요? 네. 제품과 서비스로 미래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산업으로 미래를 보지 마세요. 업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공급업자, 메이커, 유통업자, 판매망 이거잖아요. 이 틀이 바뀌니까 업으로 보지 제발 마세요. 새로운 형태로 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게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 자동차의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전통 6천조 시장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6천조 시장이 변하는 거예요. 왜? 새로 세 가지 형태잖아요. 전기 자동차는 누가 이끌어요? 테슬라가 이끌었잖아요. 무인 자동차는 누가 이끌어요? 구글이 이끌잖아. 공유자동차는 누가 이끌어요? 우버가 이끌었잖아. 셋 다 전통 자동차 산업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6천조 시장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붕괴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갈까? 이걸 보고 내가 산업을 잘 봐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새로 변하는 건 예를 들어서 벌써 이 사업은 시작됐다는 거지. 작년 12월 10일 날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티에서 이미 택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600대를 하고 있고 올해 6만 2천 대를 미국에서 해요. 이게 옵니다. 싱가포르도 이미 테스트 다 끝났고 곧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120년 된 옐로우캡이라는 택시 회사는 도산했어요. 이게 줄줄이 와.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엔 아직 안 왔지. 왜? 택시 사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안 오지. 근데 이거는 곧 오지. 그러면 내가 쓰일 곳이 한국 땅만 보실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걸 봐야지. 이게 오면 어떤 영향이 오나 사회에. 자동차가 자율자동차 인공지능이 온대. 그냥 거기서 끝나면 돈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코가 무뎌진 거지. 근데 이거 시장에 내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를 자꾸 탐구를 해봐야 돼. 그죠? 그러면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는 거지. 거기에 빨리 변신해서 가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거고 늦게 가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면 한국 땅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변화가 잘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새로운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렇다고. 그럼 여기 보시면 1위부터 13위까지 있는데 전통 자동차 메이커는 누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맨 위에 GM 있고 닛산, 벤츠. 나머지 10개는 다 못 보던 회사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자동차 몇 개 있어요? 2개 있지. 자꾸 이거 이름만 보고 자꾸 중국이냐 한국이냐 따지는 분 있어. 포니가 자꾸 우리 거라고 우기는 노인 경영자들이 있어요. 포니 우리나라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우겨. 포니 중국 거예요. 국기를 보세요. 중국 2개, 일본 하나잖아. 우리나라 없잖아. 그죠? 현대자동차 25개 자율자동차 만드는 회사 중에 25위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 도로를 얼마나 연습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도로 연습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는데 레벨 0, 1, 2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레벨 5, 제일 높은 수준은 뭐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인공자율 자동차가 혼자 다니는 거를 레벨 5라고 그래요. 눈이 온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차선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자동차는 없어요.
인간도 잘 못하고. 레벨 4는 뭐냐면 레벨 4하고 레벨 3가 중요한데 레벨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레벨 4는 인공지능이 지가 몰고 가다가 나한테 얘기해. 주인님, 제가 눈이 와서 차선이 안 보이는데 주인님이 좀 몰아주세요. 인공지능이 요청을 하면 레벨 4예요. 레벨 3는 거꾸로야. 내가 몰고 가고 있다가 야 고속도로는 좀 네가 몰 수 있지 않겠니? 하고 넘겨주면 레벨 3야. 이해하시겠죠? 레벨 4는 구글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차이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간섭 없이 다니냐는 거예요. 구글은요. 도로주행을 지금까지 2012년부터 시작해서 도로주행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160억 킬로미터를 했어요. 도로주행을. 160억 킬로미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고속도로만 190km를 했어요. 160억 킬로미터를 한 것과 190km를 한 것과 실력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쟤네는 도로 주행을 했고 우리는 고속도로를 했어요. 현대자동차는 고속도로에 좌회전이 있어요, 우회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을 보면 안 돼. 그러면 쟤네들은 어떻게 한다는 구글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는 병원이다. 구글은 자동차를 어떻게 팔겠다는 거예요? 공유경제 자동차를 팔고 자동차를 또 어떻게 판다는 거야? 우리 자동차를 사가면 돈을 드립니다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판매 방법으로 제너럴 모터스가 큰 거예요. 제너럴 모터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회사인 줄 아세요? 아까 1600여 개가 죽을 때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는 두드려 만들던 5개 회사가 뭉쳐서 만든 게 제너럴 모터스예요. 얘네는 2차 산업혁명 내내 생산 기술을 포드 거 따라 배우다가 3차 산업혁명이 딱 왔을 때 할부 판매라는 걸 내놔요. 이걸로 세계 1위가 된 거예요. 할부 판매는 뭐예요? 제조업을 금융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놀라운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콜럼버스의 달걀이야.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구글은 뭐냐? 먼저 가져가시고 돈을 갚으세요라는 판매 방식이 아니고 가져가시면 돈을 드려요. 어떻게 준다는 거야? 차 옆면이요. 동의를 하면 LED 광고 디스플레이예요. 이 차를 몰고 대학로를 가면 BTS. 모르시는 거 아니야, BTS?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 광고가 나와. 청바지 광고가 나와. 이 차를 몰고 이태원을 가면 여기는 이태원이구나. 외국인들 영어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다닌 만큼 돈을 줘.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야. 여보, 다음 달이 아버님 생신인데 돈이 좀 없어. 그래? 그럼 뭐 하셔야 돼? 차 몰고 나가셔야 돼. 그것도 사람 많은 쪽으로. 이해되시죠? 이게 새로운 판매 방식이에요. 구글이. 기존의 패러다임하고는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6천조 시장이 다르게 꿈틀거린다는 거지. 거기에 내 산업은 뭐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LED 뭔가 만드는 사람이면 그런 거가 기회가 없나? 자동차를 자동차로만 보면 안 되지. 센서 하시는 분은 야 안전벨트에 내 센서 집어넣어서 뭐 하는 거야. 계측 잘 하시는 분, 야 그거 계측해가지고 몸무게 뭐 이런 거 되는데 계측. 이게 필요한 거지. 새로운 시장으로 가니까. 저한테 이런 분이 있어요. PCB 보드라는 거 있죠. 이렇게 앞에 기판 이렇게 컴퓨터 이렇게 붙이는 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그랬어요. 어떻게 만드시는데요? 자기는 바탕에다 찍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플렉서블로 갑니다. 그죠?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좀 있으면 플렉서블 나오잖아. 그러면 기기가 플렉서블 하려면 자판도 플렉서블 해야 되지. 이게 변화를 가야 되는 곳이에요. 변화의 땅은 보이는 곳인데 내가 자꾸 제품으로만 보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율자동차가 오면 돈 냄새가 없어지는 곳은 어딜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 가서 괜히 붙어 있다가 같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사라지는 게 뭐겠어요? 택시기사 이런 거 사라지겠잖아. 또 사라지는 거면 자동차 보험이 사라져요. 제조자 책임으로 바뀝니다. 전부 자율자동차가 전기자동차와 함켜지니까 뭐가 사라지겠어요? 주유소 사라지겠지. 그죠? 부품회사 사라지니까 정비회사도 잘 안 되겠지. 자동차 정비도. 이런 산업들은 안 되는 산업이에요. 휴게소도 안 되겠지. 휴게소 왜 가요? 피곤해서 뭐 사 먹고 그러는데 피곤해요? 내가 왜 피곤해? 운전도 안 했는데 자면 되지. 화장실 갈 일에는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돈 냄새가 안 나는 데야. 그러면 돈 냄새는 어디에 날까? 자, 이런 거죠. 자동차가 가고 있는데 자율자동차가 딱 섰어.
섰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무는 자동차는 가다가 섰어. 그럼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내려가지고 삼각대 태워놓고 이거 해주잖아. 사고 안 날라고. 누가 해 이거는? 막 치일 거 아니야 밤에. 혼자 서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겠지. 자유사물들이. 그럼 뭐가 될까? 걔네들한테 센서를 붙여가지고 원격에서 얘가 고장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고장 난 다음은 끝이지. 이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남대문이 아니잖아요. 남대문에 센서가 다 있었지. 자, 인공지능은 남대문을 지키는 인공지능이 남대문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9시에 누가 통을 하나 들고 들어와. 그죠? 실제로 나중에 있었던, 실제로 검사해 보니까 통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CCTV를 보니까. 근데 모르는 거지, 인간은. 근데 얘를 지키고 보고 있던 인공지능이 이상하다. 사이렌만 울렸으면 이 사람 도망갔겠죠. 그럼 남대문은 살았겠지. 이 비즈니스를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라 그래. 굉장히 커지겠죠. 이거는 엄청난 사업 기회를 맡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 주유소가 죽으면 배터리가 크겠지. 배터리가 지금처럼 충전식으로 갈 거다. 또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는 뭐겠어요? 배터리를 정비소에서는 교체해 주면 되잖아. 뭘 충전하고 있어. 1시간씩, 2시간씩. 이걸 사업 계획을 기획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급하면 배터리 교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아요. 차량 인테리어. 왜 모든 차량은 밖에를 보고 있죠? 앞으로는 뭐 할 거예요, 차 안에서? 뭐 내가 전등도 달고 침대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차량 인테리어 산업도 커집니다.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가는 거야. 그거를 준비한 자는 기회를 잡고 아닌 사람은 못하는 거지. 차가 나가 바뀌어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돈 냄새를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딱 보이는 표면적인 현상을 보시면 안 돼. 이거에 흐르는 암묵적인 의미를 보셔야 되고 이거와 함께 묶어서 돌아가는 담론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 와서 한 개, 두 개 제조업에 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냄새를, 코를 자꾸 예민하게, 후각을 예민하게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돈 냄새의 흐름이 바뀌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받게 돼요. 이거 누구예요? 로봇이에요. 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람이? 저잖아요. 제가 직접 배낭 메고 가서 다 경험해 봤잖아요. 네. 자, 그래서 커피점도 바뀌는 거예요. 6개의 관절로 된 얘가 1시간에 120잔을 만듭니다. 산업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고급 원두를 반값에 팔아요. 이거는 일본의 커피숍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미래의 코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인화예요. 자, 그래서 미래 코드를 이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아까 이거 물어보신 분 누구죠? 팜. 사전 질문. 네? 없어요? 네. 팜, 이거 질문 들어왔던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좀 보시고 지금 봐야 되겠다. 자, 올해 3개월 전에 노르웨이의 연어협회 회장님이 한국에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 사람한테 고맙다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1인당 연어 소비량이 우리가 제일 많대요. 다른 나라는 보통 구워 먹는데, 근데 우리는 구워 먹는 데다가 또 주로 뭐 좀 비싸잖아요. 구워 먹는 건 싸요. 근데 뭐가 비쌀까요? 회로 먹는 게 비싸. 그걸 많이 먹는다는 거야. 우리가 고맙다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연어를 시범 사업을 하는데 인공지능으로 기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4차 산업혁명은요, 개인화, 개별화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연어를 어떻게 키우냐 그랬더니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연어가 떼살을 해. 보통 우리 광어 같은 데 키우는 데 가면은 막 항생제 들이붓는 이유가 한 마리 죽으면 다 죽잖아요. 마찬가지, 그죠? 안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연어를 딱 보고 연어가 불에 새로 공기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한 번씩은 올라와요. 하루에 올라와. 탁 수면에 올라올 때 안면 인식을 해. 아까 뭐라 사람도 다 한다 그랬잖아요. 따라락 굴리면 저지 좀 아픈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연어도 아플 때 좀 인상을 쓰실 거 아니에요? 알리바바가 돼지 그렇게 키우거든 지금. 알리바바가 돼지 그렇게 키워요. 지금 현재 키우고 있어요. 인공지능으로. 그러니까 연어도 그렇게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어를 키워요. 안면 인식을 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으로 키우는 자동화가 아니고, 돼지를 집단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를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 그래요. 이런 거 다. 자, 병에 걸렸다. 보인다. 그러면 먹으러 이 거기를 하루 지나가야 돼. 그럼 지나가는 통로에서 개별로 스캐닝을 해요. 그래갖고 얘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러고 병 걸린 애를 빼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팔아야 될 몸무게가 더 나가면 얘가 불에 때문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얘들 팔 애는 또 반대로 빼내는 거지. 이걸 다 하나하나 관리해요. 이것 연어 키우는데도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드론. 해양산업에 지금 드론이 가는 게 이거예요. 세일 드론입니다. 우리 하늘나라는 손으로 조정하는 드론은 드론이 아니에요. 인공지능 드론으로 얘는 세일을 해. 바로 뭐냐면 배를 운항해. 예보로 어디부터 어디 가라 그러면 가요. 가서 자기가 98일 동안 다니는 거예요. 거기를 해양 조사를 합니다. 과거에는 해양 조사 다 뭐 했어요? 인간이 돈 들여가지고 했어요. 사람 나가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다 다닌다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 5대가 돼. 지금 얘네가 5대가 뭐 하냐면 고기 인식 훈련하고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김 선장님 오늘 왜 어디 나가세요? 그럼 지금 뭐예요? 우리는 포인트 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어를 잡아야 되는데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포인트가 있어. 거기 가서 딱 던졌더니 안 잡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용왕님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한대. 다음엔 또 잡히겠지. 또 다음 포인트 안 잡혀. 오늘 허탕이야. 그리고 와. 근데 얘는 뭐예요? 얘네들한테 훈련시켰더니 김성년님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난 민어 잡네. 민어는 저기 가면 민어방 물반이에요. 자기네가 다 봐놨지. 선장님은요? 나는 꽁치야. 꽁치는 어디로 가세요? 나는 어디 가세요? 오징어. 오징어는 저기 있어요. 이거 해주려고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농업 이거 뭐예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토마토. 얘네들이 다 체크하는 거예요. 875번째 나무가 새로운 벌레들이 꼬이고 있습니다. 잘 익은 것만 인식해서 따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따요.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로를 얘네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야 돼요. 인지기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심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나무의 위치와 이거를 맵을 가져야 돼요. 축산업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업도 바뀌어야 되고 농업도 바뀌는 거지. 더군다나 요즘 금년에 엄청난 펀딩을 받은 회사입니다. 자, 뭐 하는 거냐면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옥상에 나 텃밭이 있어. 뭐 키우고 싶은데 못 키워. 도시인이 어떻게 키워. 나는 뭐 좀 당뇨에 좋은 거 키우고서 아침마다 먹고 싶은데 못 키우지. 근데 얘를 보내면 얘가 키워주는 거예요. 면적을 알려주면 3D 프린터로 그 면적에 맞게 딱 제작돼서 옵니다.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얘가 키우지.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물 주는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빨간 게 잡초예요. 잡초 뽑아주고. 자, 이건 뭐예요? 이제 농업은 우리가 만들어서 유통을 거쳐서 어떻게 가고 연락받아서 우리가 저기 뭐 새마을 뭐 해가지고 아니 뭐 어디 올려가지고 인터넷에서 우리 뭐 감자가 싹이나 잘 났습니다. 어디 뭐 사가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런 농업은 돈 못 벌어요. 그죠? 이제 생산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가 간격이 있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생산자다. 이런 개념으로 패러다임 시프트를 자꾸 한다 이거예요.
농업만 하더라도 지금 9배 투자 금액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형태로 새롭게 꿈틀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지금 끝나라고 지금 온 거죠? 제가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세요. 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오래 안 하고. 네. 왜냐면 앞에 제 시간 한 10분 정도 까먹어서 제가 지금 끝내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더 하자. 네, 조금 더 하겠습니다. 거의 뭐 다 드시네. 네. 진실이하고 진실이하고 때문에 그러니까요. 까먹어요. 순실하고 진실이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본론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해야 되느냐. 개차반 떼창하자 라는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차반, 미래를 위한 필살기라고 제가 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쉬운 말로 만든 거예요, 일부러. 개차반. 첫 번째 개는 뭐냐면 고객을 개인화하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을 개인화해야 돼요. 이 개인화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더. 어떤 개념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욕구를 알아야 한다는 걸 떠나서 고객이 디자인한 걸 만들어줘라. 고객이 디자인하고 당신이 만들어줘라. 이런 개념으로의 변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 개인화를 더 신경 써야 돼요. 이쪽에 제일 많이 변화된 게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2016년에 회장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6년부터 혁신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 회장이 한 말이 뭐냐면 모든 고객과 왼손과 연결하라는 거예요. 고객의 왼손하지 연결하지 못하는 기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3차 산업혁명을 넘어오면서 모든 고객은 왼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B2C든 B2B든 전부 고객은 왼손에 연결돼야 돼요. 자, B2C, B2B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B2B. 여러분, 고객이 여러분의 기계를 봤어요. 파이프를 내가 팔아. 파이프를 우연히 봤어. 여기 괜찮은데? 여러분하고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연결하는 방법.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으세요? 파이프에 여러분 모든 제품에 바코드 붙이죠. 바코드 찍으면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바코드 찍으면 여러분의 사이트와 연결돼야 돼. 여러분의 그 제품과 연결.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 바코드를 딱 찍는 순간. 여러분은 바코드를 왜 붙여요? 유통한테 팔아먹을 때 쓰라고 붙이고 여러분 관심이 없어. 이제 5G 시대에는 VR, AR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B2C도, B2B도 활용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하지, 더 좋지. 과거에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막 버벅거리고 잘 안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딱 하면 보이잖아. 그걸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같은 데다 많이 넣어놓고 홍보 명사를 딱 집어넣으면 그게 연결돼서 바로바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해야 돼. 기업이 만들어야 돼요. 페이스북에 가보면 이미 페이스북에 뭐가 있냐면 챗봇이 있어요. 인공지능 챗봇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거 쓰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내가 인공지능 개발할 이유 없잖아. 있는 거 써먹어야 돼. 있는 거. 얹어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스피커 있죠. 이거 말하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아마존의 에코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엔 젊은 애들이 앱스토어 올려갖고 돈 벌었죠. 지금은 에코에 뭐가 연결하면 돈 벌까? 그게 바로 전구 회사예요. 돈 많이 번 데가. 에코를 이거 사가지고 거실에는 두잖아. 아니면 물주방에 있지. 딸이 샀으면 딸방에 있지. 근데 나도 쓰고 싶잖아. 그러면 딸방 열 수 없잖아요, 밤에. 그러면 뭐예요? 전구야. 전구에다가 여기 전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 밑에가 50m까지 연결되는 걸로 돼 있어요. 비컨 테크놀로지로. 그래서 딱 누르면 얘가 스피커와 연결되는 또 다른 스피커가 돼버리는 거야. 이 제품으로 아마존 에코는 하나 샀는데 그 전구에서는 2-3개씩 파는 거예요. 연결해서 파는 거지. 다른 사람과 성공한 제품과 연결해서 파는 거지. 이렇게 자꾸 우리가 시야를 봐야 돼. 넓혀야 돼. 그래서 그게 또 B2B는 그렇게 변해야 되고 B2C는 무조건 고객의 왼손에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노력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스타벅스의 모바일 고객이 전체 고객 중에 18%인데 매출에는 36%를 차지해요. 뭐 이게 뭐예요? 모바일만 연결됐다 하면 돈을 더 써.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오른쪽 상단에 있잖아. 개인화. 이게 첫 번째 덕목이에요.
우리나라 커피숍은 뭐, 여기 보면 스타벅스에 이게 여러분 강남역에서 삼성역까지가 우리가 테헤란로예요. 여기에 스타벅스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도를 스타벅스만 딱 있는 걸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아요? 다 직영점이잖아요, 얘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옆에 있고 건너 있고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지점이라는 게 뭐예요? 지역으로 주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스타벅스 회장이 딱 왔더니 3년 쉬었거든, 이 사람이. 딱 와서 3년 쉬다 왔더니 지점을 지역별로 준 거야. 이 사람이 와서 그냥 야단을 친 거 아니에요. 왜? 스타벅스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글로벌라이제이션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회장은 커피 파는 사람은 많죠. 그죠? 이 사람은 뭐라 했냐면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의 고객이에요.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우리 장소에 와서 일하고 공부하는 장소. 그러면서 좋은 음악과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기본 컨셉이. 그래서 딱 온 다음에 뭐냐,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라는 걸 다시 질문했어. 우리의 고객은 누구야? 커피 사는 사람이야? 그럼 지역별로 사지. 그게 아니에요.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이 지역에는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야? 많은 곳은 많이 만들어야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매장에서 하나의 매장의 반경에 1마일 이내에 3.6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고객이 어디에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명 살고 있냐. 여기에 몇 명. 사는 몇 명이 아니에요.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를 보고 거기다가 점포를 만들어요. 이게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이 먹여 살리냐, 고객이 먹여 살리냐. 고객이 먹여 살리지. 그 다음에 우리는 커피를 팔잖아요. 10잔 먹으면 한 장 주잖아. 내가 여기 호텔에 9번째 왔어요. 이 호텔이 알아요, 몰라요? 나를. 모르지. 왼손에 연결 안 됐으니까. 우리 은행에 이 사람이 98번째 왔어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연결 안 했으니까. 근데 98번째 왔다는 걸 알면 100번 오면 뭔가 해주고 싶죠? 뭐 해드릴래요? 뭐 해주실래요? 100번 오면. 원하는 거 미리 받아서. 네. 많이 변하셨어. 대답이 달라. 아까는 뭐 그냥 딱 물어보면 그것만 대답하더니 지금 뭐라 하시냐면 고객이 원하는 거를 먼저 받은 다음에 그거를 그건 개인화예요, 그게. 그죠? 이거 하나 드려야 되겠다. 미래를 지배하실 것 같으니까 미래의 지배자들 하나 드릴게요. 자, 그래가지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네는 뭐냐면 아이스 커피 드시죠, 가끔. 제가 여쭤볼게요. 온도 몇 도일 때 또는 온도가 습도가 얼마나 됐을 때 아이스 커피를 드세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근데 스타벅스는 알아요. 그걸 개인으로 측정합니다. 이 사람은 온도 몇 도일 때. 그러면 달라지겠지, 뭔가 일이.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개인화의 첫 번째. 고객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잔 주면 한 잔이 공짜지만 얘네는 새로 마일리지 쿠폰이 오면 뭐예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매장에서 먹은 음료와 똑같은 음료를 한 잔 더 줘. 이 소리는 뭐예요? 한 사람 더 데리고 오라는 거지. 충성도 좋은 고객이 데리고 오는 고객은 충성도가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일리지를 해서 우리는 마일리지만큼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스타벅스는 뭐예요? 마일리지를 높은 사람, 쌓는 사람은 충성도가 높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한테 더 잘해준다. 이해되세요? 이거 관념의 차이를. 그래서 모든 게 연결되게 돼 있어요. 왼쪽에 이게 있는 게 뭡니까? 다이얼이에요. 오른쪽은 돗자리예요. 여러분 저거 탈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일리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이거 빨리 안 하면요 소진돼 버려서 못 타. 그러니까 빨리 타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쿠폰을 발행해. 고객이 3만 원짜리 쿠폰에서 줘. 야, 빨리 너 이거 먹고 별 좀 나한테 보내. 나 이거 타야 되니까. 혼자 빨리빨리 못 하니까. 그러면 쿠폰 받은 사람은 앱을 다운받지. 앱을 다운받은 사람은 그걸 넣어서 쓰지. 맞아요? 그 다음에 그때만 되면 이때만 되면 서로 쿠폰을 막 주고받아. 그러니까 고객이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추시면 제가 책 정도가 아니고 제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광고 보신 분, TV 광고. 없어요. 창사 일에 해본 적이 없어요. 스타벅스는, 아니 커피는 그렇게 경쟁자가 많잖아. 맥도날드 보셨죠? 버거킹 보셨죠? 다 하는데 왜 스타벅스는 안 해? 근데 거기마다 다 커피를 팔잖아. 경쟁자는 다 팔아. 걔네는 다 광고하는데 번영을 못 하는데 왜 스타벅스는 세계에 3만 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억 2천만 잔을 팔아요. 커피만. 왜 그럴까? 그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3만 원을 누가 보냈어. 하고 3만 원을 가지고 먹다가 앱 따라서 먹다 보니까 별 보내줬어. 근데 남은 게 먹다 보니까 1,700원 남아.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충전을 해요. 여기다가 10,000원을. 그 11,700원으로 먹다가 또 몇 잔 먹으면 2,500원 남아. 이 끝수가 안 맞아. 이 끝수 안 맞아 돈 번 데가 진로잖아요. 옛날에는 금복주가 유행했는데 진로가 왜 위에 목 탁 치면 소주 탁 쳐서 먹어야 된다 그래고 우리가 탁 쳤잖아 옛날. 그러면 옛날엔 잔을 채워 먹었는데 그게 꼭 모자라. 그러니까 한 병 더 시켜서 계속 먹다 보면 술을 먹고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딱 되잖아요. 그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동 충전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10,000원 이하가 되면 2만 원을 자동 충전돼. 이게 제 앱이에요. 제 앱. 혹시 자동 충전 앱 쓰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젊은 네 분. 네 분은 자동 충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고객 중에 자동 충전이라는 걸 해요. 그러면 나는 6,700원 남았는데 저절로 2만 원 올라가서 26,000원 됐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2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26,700원이 스타벅스가 갖고 있어, 내 돈을. 그런 돈이 많겠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지? 그게 시중은행보다 많아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 금융으로 온다고. 근데 어떤 금융으로 올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는 금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델로 사업하는 거지 스타벅스가 잘 되는 이유는 커피가 맛있어서가 아니에요. 맛있는 커피는 세상에 더 많아. 고객과의 연결 방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경영은요, 경영은 변화를 생명으로 살아. 밑밥으로 먹고 산다고. 고객이 변하면 우리도 변하죠? 경쟁자가 변하면 우리도 변하죠? 환경이 변하면 변해.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이 환경이 엄청나게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크게 변한다는 거죠. 기술혁명에 의해서 산업이 곤두선다. 이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승부해야 돼? 제가 그랬잖아요. 제품과 서비스로 미래를 보지 마라. 여러분의 고객은 한 번도 여러분께 제품과 서비스를 정해 준 적이 없다. 그럼 뭘로 봐야 돼? 내가 가진 역량으로 미래를 갖다 대야 돼요. 아까 코닥 죽었고 아그파 죽었다 그랬잖아요. 안 죽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후지예요. 후지. 후지는 안 죽었어. 그럼 후지는 왜 안 죽었냐? 후지는 생각한 거지. 자, 뭘 생각했냐면 이거예요. 우리 역량으로 승부하는데 필름은 없어진다. 그 전까지는 회사 슬로건이 뭐였냐면 코닥을 이기자가 회사 목표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하니까 스마트폰이 딱 나오니까 필름이 사라지게 된 거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코닥하고 아그파는 뭐 언제 내 이거 한참 걸릴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죽어버렸지만 얘네는 바로 올 것 같아. 그래서 회사를 슬로건을 바꿔버려요. 뭘로? 필름을 버리자.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그죠? 필름을 버리자. 그래서 변신을 해요. 어떻게 변신했겠어요? 새로운 산업이 뭐냐? 야야 돈 되는 게 이렇게 찾은 게 아니야. 자, 제품을 버리고 필름을 인수분해를 했어. 보니까 뭐냐면 필름은요. 습도가 높아도 항상 펴져 있어야 되죠. 그래야 비 오는 날도 찍지. 그러려면 거기에 이 휘지 않는 물질, 표면 장력을 평평하게 펴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게 콜라겐이에요. 여성용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그 다음에 나노 입자가 깔려야 선명하게 찍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햇빛 들어오면 안 되잖아. 햇빛 차단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합하니까 뭐가 돼? 화장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요. 그걸 일본 여자들이 딱 발라보니까 기존 거는 콜라겐 바르면 좀 흡수된 다음에 시간 하면 다시 흐물흐물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비가 와도 팽팽한 거야. 공전의 히트란 거 아니야? 그래서 화장품 회사로 변신했어요. 두 번째 놀라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필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연물을 찰칵 누르면, 지금 여기 누르시면 찰칵 누르면 이게 필름에 맺히는 거지, 상이.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인화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 이거를 뒤집으면 맺혀 있는 걸 선명하게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아시겠어요? 선명한 실제를 찰칵하면 요게 맺히게 해서 이거를 선명하게 뽑아내는 기술은 거꾸로 하면 선명하게 있는 거를 디지털을 여기서 세상으로 쏴주는 거지.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에 착안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디스플레이의 거의 대부분이 후지 필름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얇은. 그래서 여기서 있는 영상이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기술이 하나가 이 사람들이 진출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제품을 제품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장, 화장품 시장에 갔다가 우리가 뭘 쓸 수 있나를 본 거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은 그냥 이것저것 손대다 죽어. 잘못 손대면. 그러니까 자꾸 대봐야 돼. 그래서 기회가 오는 걸 잡으셔야 돼. 그래서 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미래에 보이는 산업을, 첫째는 뭐예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미래 쫓아다니지 마시고 미래가 새로 변화되는 거에 돈줄기를 잡아야 돼. 단순하게 자동차가 왔다가 아니고 자동차가 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계속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자꾸 대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되면 그때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이 가는 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왼손 경영을 잘 하셔야 돼요. 왼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첫째는 권투할 때 적과 나의 거리를 잽니다. 두 번째는 거리 중에 잽을 딱 쳐봐서 그 사람이 하는 아픈 부위를 찾아서 거기다가 꽂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세요. 세상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내가 써먹을 게 없을까로 보셔야 돼. 야, 자율자동차가 온다는데 야, 그거 앞으로 뭐 잘 되겠냐?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거기에 걔네들이 내 걸 갖다 댈 게 뭐가 있을까? 자꾸 보셔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의 고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고객. 자, 제가 금융회사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금융회사 맨날 뭐 선전하는데 고객은 똑같아.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지금 산업의 질서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SKT 1위, 2위가 KT, 3위가 LG 플러스. 지난 25년 동안 순위 바뀐 적 한 번도 없어요. 냉장고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냉장고에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 냉장고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집집마다 냉장고가 하나 더 들어가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김치 냉장고지. 누가 만들었어요? 딤체가 만들었어요? 딤체는 상표예요. 아까 포니를 자꾸 우리나라 자동차랑 하는 거랑 똑같아. 엉뚱하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시장 잘 만드시라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만도기기가 만들었잖아요. 자동차 냉매 만들던 회사잖아요. 새로운 질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어요. 여러분 3M이라는 회사 아시죠? 3M이 어떤 회사인 줄 아세요? 처음에 도료 납품하던 회사였어요. B2B 했던 회사입니다. B2C 회사가 아니고 B2B로 포드 자동차에 자동차 도료를 납품하던 회사예요. 이 회사가 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 제품을 보지 말고 그 옛날에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잘 될까 하는 우리 어차피 잡은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이 어떻게 앞으로 가고 고객이 뭘 해줘야 고객이 잘 될까를 하나씩 아이디어를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사원 평상시에는 납품하러 자재과 가던 친구들이 생산공장을 허락 맡아갖고 생산공장을 딱 가본 거야. 그랬더니 두 명이 갔는데 딱 보니까 얘네들이 도료를 칠하고 있어서 우리 거를. 근데 칠하는데 보니까 옛날에는 도료 안 칠해야 될 부분을 가려야 되잖아요. 이 가리는 걸
옛날에는 뭐냐면 종이를 오려가지고 종이를 재단해서 두꺼운 종이를 거기다가 풀로 붙이고 그 다음에 도료칠하고 그걸 띄어내는 거야. 이게 쉽게 띄어지겠어요? 그럼 띄어가지고 거기를 또 풀로 막 지우는 공정이 있어. 무지하게 오래 걸리지. 그럼 저걸 빨리 해주면 차도 빨리 많이 생산되니까 고객도 좋고 우리도 도료말을 많이 팔아먹겠지.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서 그 종이를 들고 와요. 회사에. 그래서 만든 게 뭔지 아세요? 셀룰러 테이프야. 테이프. 그래서 얘네가 테이프 시장에 진출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온 게 그게? 포스트잇까지 온 거잖아. 다 여기 쓰고 있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료만 우리는 도료야 하고 생각했으면 지금 이 3M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걔네도 중소기업이었잖아요. 자꾸 중소기업은 나는 요거야 라고는 한계를 자꾸 지으려고 그래. 돈도 없고 뭐도 없어. 기회는 한계를 더 극복해줘요. 여러분 코카콜라는 원래 중소기업이었어요? 만들 때부터 대기업이었어요. 왜? 자기네가 콜라 만들었잖아. 예? 그래갖고 전 세계에 콜라 팔아먹었잖아. 언제? 2차 대전이 딱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군인 따라서 세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자마자 좀 이따 세계화돼서 글로벌 기업이 됐어. 그러니까 콜라가 갑자기 잘 되니까 너도 나도 콜라 만들어 봤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지. 콜라 만든 사람은 다 죽었어. 코카콜라한테. 인이 다 먹여가지고. 우리나라도 있었지. 8.15 콜라라고 한번 맞짱 뜨다 죽었어요. 거기도. 쉽게 맞짱 들 상대가 아니야. 인이 워낙 배겨갖고. 근데 그 맞짱 뜨고 있는 회사 딱 하나 있어요. 어디가요? 펩시잖아. 그럼 펩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펩시가 시작했을 때 중소기업이었고 여기는 벌써 글로벌 기업이야. 어떻게 얘를 이기고 글로벌 기업 다 죽었는데 생각을 바꾼 거지. 우리의 고객은 누군가? 우리의 땅은 어딘가? 생각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시장이에요. 초등학교 매점을 장악해요. 여기는 코카콜라는 생각도 안 했던 시장이야. 근데 초등학교 매장을 쫙 장악했어. 얘네가 커지니까 중학교 매장을 꼭 갈 때 옮길 때마다 고네들 옮길 때마다 해갖고 10년 후가 됐어요. 10년 후에 보니까 애들이 길거리를 뛰어다니는데 맥도날드 와가지고 콜라를 먹더니 맛 되게 없다는 거야. 놀랬어. 점장들이 자꾸 보고가 올라와. 그래갖고 맥도날드가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니네는 도대체 무슨 콜라를 먹냐 그랬더니 우리는 펩시예요. 다 그러니까 애들이 펩시에 인이 배겼어 10년 동안. 코카콜라 맛이 없어요 얘네한테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바꾼 게 맥도날드예요. 그 이어서 패스트푸드들이 다 바꾸기 시작했고 오늘날 펩시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은 대기업만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대기업도 다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판이 바뀐다는 거냐 지금. 첫째, 판이 바뀐다. 둘째 뭐예요? 5G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온다. 셋째, 중국이 매맞고 있다. 그죠? 이때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고객을 위해 돼요. 근데 그 보는 시각이 뭐예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로 보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게 뭐냐.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미래에 자꾸 대해서 성공하시기 바라겠어요. 이해하시겠죠? 재밌었습니까? 예. 우리 열심히 들어주신 그 두 분 나이 드신, 적어도 나이가 드셨다는 거는 첫째는 머리가 벗어져야 돼요. 네. 둘째는 머리가 하얘야 돼요. 자꾸 안경 벗고 책을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 분께 드리도록겠습니다. 자, 재밌었죠? 네, 아무쪼록 정말 성공하시기 바라겠어요. 경영자는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위협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경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새로운 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뭘까를 항상 보세요. 보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내가 가진 제품으로 보지 말고 내가 가진 역량으로 봐라. 그리고 자꾸 고객에 대해서 생각해라. 고객에 몰입할수록 여러분은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자, 감사합니다.